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또 내일 되면은 다들 직장에 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일요일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금융 자본 시장의 발전 방향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을 썼고 또 발표를 제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바로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또한 학자로서 관심뿐만 아니고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상임감사로 2년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본시장에 관해서 경제학자로서의 이론과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실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한국의 금융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올리는 것이 논리 전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창조 경제 정책, 창조 산업, 창조 금융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벤처를 육성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등등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인 신성장 동력 산업을 빨리 발굴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저성장 늪으로 빠져나오는 데에 효과적인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제가 대기업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 선비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3비트 V낸드 차원의 수직구조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지금 상용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의 VUC 또는 LNG 생산 설비를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이러한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이 에셋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의 스마트카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가 또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나그룹이 태양광 분야 수직 계열화를 지금 현재 추진해 왔고 최근에 폴리실리콘 쉘 모듈 발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이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ICT 활용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KT가 기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초고화질 기기 TV와 융합 에너지를 최적화를 위한 그러한 KT MEG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GS가 EPS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다른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가 한 9개 그룹이 지금 현재 열심히 다음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또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사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환경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실물 부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실물 부분에 지금 갈복할 만한 성장 추세를 보여왔었고 또 그게 성공 신화가 되어서 세계 각국의 하나의 회자되는 본보기로 지금 칭송받아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파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물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실물 부분하고 대칭적인 측면인 금융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산업을 자산운용산업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한 서비스 산업이 육성 발전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실물 성장을 견인하는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모멘텀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시각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갖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연구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금융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입니다만은 한번 논리 전개상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 하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채널입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외화 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둔화돼 가지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수출이 감소돼가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 금융반의 위기 파급 효과가 실물 경제에 주는 부작용 파급 효과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제학을 조금 깊이 알고 계신 분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실물이 금융에 주는 영향이 더 큰 건가 이게 의문이 논리적으로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제가 계량적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실물이 금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계량적 분석 결과.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유의적인 통계적 분석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GDP에, GNI에, 또 민간 소비 지출에, 설비 투자에, 그리고 실업률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그러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 본인은 물론 뿐만 아니고 또한 미국의 번가는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럽도 바로 재정 위기로 지금 현재 또 더 비화돼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될 점은 바로 미국 바로 그 머리 위에 있는 바로 인접한 국가인 캐나다는 아주 온전하고 건전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미국이니 유럽이니 일본이니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캐나다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정책을 우리가 참 백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지난번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도한 신용 공급을 자제했다. 즉 주택 담보 대비 75% 이상은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버블이 끼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은행들의 차입금 대비 자본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18배인데 미국의 상업은행은 동비율이 26배,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의 40배에 비해서 이 캐나다의 은행들은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즉 굉장히 보수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우리 금융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핵심 사항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변동성에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보수 체계를 금융 인사들의 보수 체계의 건전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위기 관리에 있어 가지고 국제 공조를 도모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집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여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협의의 금융시장이 뿐만 아니라 광의의 금융시장, 즉 금융시장과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광의의 금융시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단기 금융시장을 말하는데 상거래나 만기 1년 이내의 그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매개체로 해서 이러한 간접 금융시장이 단기 금융시장이 올시다. 이와 반면에 자본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의 자금을 거래해야 하는 그러한 시장인데 그 채널은 증권회사와 같은 그러한 중개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에 해당된다. 아까 단기금융시장은 간접금융인데 아까 자본시장은 직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에 해당되는 그러한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그러는데 이제 광의의 광의의 금융시장이라 하면은 자본시장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자본시장에서 또 금융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칸막이라는 것이 이 범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금융시장에는 콜 시장이 있고 기업보험 CP 시장이 있고 양도성 예금 증서 CD 시장이 있고 환매 조건부 채권 RP로 합니다만은 이러한 레포라는 이런 부채 채권 시장이 있고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시장이 있고 무역보험 시장이 있고 상업보험 일반 매출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 금융은 상당히 복잡다기하고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국내의 금융산업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실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좀 규범적 차원에서
우리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었으나 이제는 금융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표가 금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전자금융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전업금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종합금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종금융산업이 주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외자계와 경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금융기관은 불사한다, 즉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금융기관 또 하나의 금융업으로서 바로 불사도 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도 도산한다 라는 거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고 그 요인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 중심의 금융이 왜 생겼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출 심사 주주권이 강화되고 있고 간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기관 투자가 대두되고 있고 자기 자본 그리고 직접 금융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금융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금융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 원인은 전자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이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에서 우리가 넘버원입니다. 한국이. 거래 비용이 절감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인터넷 금융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 핀테크 등등 통신과 금융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자금융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영역이 철폐됨에 따라 종합금융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상호 영역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M&A가 일어나고 있고 금융기관 간의 업무 제휴가 활발히 전개되고 유니버설 뱅킹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요인은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회피 이런 노력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 용어입니다만은 규모의 경제가 economy of efficiency scale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economy of scope라고 범위의 경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 은행, 금융, 업무 간의 영역이 철폐되가 종합금융화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외국 자본이 우리 한국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 현상은 외자계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촉진되고 있고 수익성 위주의 금융기관이 이제 지금 현재 경영에 지금 대단한 큰 괄목할 만한 그 경영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데 이 원인이 뭔가 하면은 금융시장이 개방됐고 금융구조 조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정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의 트렌드입니다. 그 현상은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험이 많으면 그만큼 수익도 높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로그 트레이드가 출현한다. 굉장한 그 위험 그 선호자들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출현하고 있고요. 시스템 실패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입니다만은 그 요인은 연봉제 성과급이 도입이 확산되고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그리고 금융상품이 복잡 다기화되기 때문에 이 따라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이 기법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리스크는 엄청 더 높아지고 있는 그것이 다섯 번째의 지금 현재 그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중에서 네 번째 외국 자본이 한국의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주 대담한 그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가를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은행과 또 우리 국내 자본시장, 증권시장 이거를 나눠가지고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은행의 제1은행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51% 정도인데 주요 외국 투자자가 뉴브리지입니다. 51%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외환은행은 그 외국인 지분율이 33.3%입니다. 그 주요 외국 투자자가 코메르츠 뱅크입니다. 1대 주주인데 29.3%를 갖고 있습니다. 경영이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미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주요 외국 투자자가 BOA인데 공동 1대 주주로서 16.83%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부행장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이거는 아주 높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65.4%입니다. 주요 외국 투자자가 ING 그룹입니다. 10%를 갖고 있습니다. 경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1명, 사회이사 1명, 부장급 직원이 4명이 이제 파견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41.8%입니다. 그래서 주요 외국 투자자가 외국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제1동포입니다. 38%입니다. 아주 경영권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49.9%인데 주요 외국 투자자가 골드만삭스입니다. 1대 주주로서 18%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영 참여는 없습니다. 비상임 이사 1명 파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24.6%인데 주요 외국 투자자가 국제금융공사입니다. 2대 주주인데 5.87%입니다. 경영 참여는 없습니다. 비상임 이사 1명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 국내 은행은 제1은행 51%, 또한 주택은행이 65%, 그래서 다 지금 5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한 국민은행은 비록 49.9%입니다만은 거의 골드만삭스가 장악을 하고 있대 경영 참여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 정권사의 지분 참여 현황을 보면은 대유 정권의 외국 투자자가 리젠트 퍼시픽인데 영국계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22%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굿모닝 증권사가
미국의 H&Q입니다. 예. 이 1,00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합작했습니다. 경영권 인수했습니다. 서울증권사는 퀀텀 이머징 미국계입니다. 675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해가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조흥증권은 KOOS 그룹 대만인데 에서 합작 경영을 위한 이 MOU를 체결했고 지분 51%를 양도했습니다. 예. 최대 지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2대 지주입니다. 한진증권은 프루덴셜 미국계입니다. 4,200만 달러를 투자해가 한진그룹과 각각 24%의 동등한 지분율을 갖고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스미토모 생명 일본계인데 대신증권의 2%를 인수했습니다. 대신투신운용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업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증권은 BNP 파리 국립은행입니다. 동원투신운용 지분의 30%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다시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즉 금융협의회 단기 금융뿐만 아니라 이 자본시장까지 외국계 자본이 많이 진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금융이 자본시장이 국제화되어야 된다. 개방 이후에 라는 그러한 명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으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이 매우 중요하고 금융이 실물에 주는 그 영향이 아주 지대할진데, 예, 외국의 투자가들의 과 국내인 우리 금융기관 또한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머지 또한 은행과 증권사들도 우리가 하루 빨리 이 경쟁력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금융 산업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경제학자로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없다고 지금 현재 아우성치고 참 노심초사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산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블루오션을 외국인 플레이어들한테 다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금융산업이 낙후돼가지고는 실물산업 제조업만이 뻑뻑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크게 나눠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다른 과제를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를 나눠 가지고 저희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 진입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상향 조정, 한 4%에서 15%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단기 과제 중에 아주 지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정면적인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금산분리기도 하기도 은산분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좀 더 협의해. 그리고 이 금융기관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또 신사업에 진출하는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신유통서비스 등이라든가 이러한 신산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은행업의 외적인 허용을 하는 이러한 문제. 그래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규제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막 폐지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이 감독 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외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이고 어느 나라를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상 미국의 G그룹은 제조 부분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소재 부품, 에너지, 방송 이런 걸 제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의료 장비 서비스, 소비자 공업용품, 공양 설비, 자동화 등등 이렇게 제조 부분의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GE 지주회사가요. 그럼 반면에 GECS라고 금융 부분의 중간 지주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네들은 기업 금융, 소비자 금융, 장비, 임대, 관리, 보험까지도 맡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GE 지주회사는 바로 금산융합 사례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융합을 창조경제로 하면서 이 금산융합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기가,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오래전에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성장의 장기 침체로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시급하게 우리가 논의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를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지주회사만 하더라도 바로 하나의 주요 국어의 금산융합 사례로서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로의 경우도 많은 예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재벌 기업들의 그러한 실물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금융업을 또한 장악하게 되면 이 한국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화되지 않지 않겠느냐. 즉 재벌 경제와 국민 경제가 우리가 나누고 볼 때 국민 경제에 대한 그러한 케어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재벌 그룹의 그러한 자금 수요 문제, 자금 관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그로 인한 비효율성, 불합리성, 부패마저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그때 정부가 막아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과연 그게 적절한 시기인지 그걸 한번 깊이 고뇌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 관련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 지주회사의 비은행 자회사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융자회사, 손자회사의 타회사 출자 제한 폐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금융권역별 은행, 보험, 증권, 지주회사 규정을 마련하는 이런 과제가 지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단순 투자 목적 계열사 주식의 보유를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타회사 주식 보유를 사전 승인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 지배 금지 요건을 삭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바람직이란 말씀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조치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 이걸 완화해야 되겠다. 한 15%에서 한 30%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이제 위헌 소지가 높은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문제인데요.
그러한 규정을 발전적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의 를 위한 정책으로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때까지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자본시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본시장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상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벤처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신시장, 신상품 개발하고 또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장 활성화에 있어서 코스닥 상장 위한 질적심사 항목이 50%를 감축해요. 그러나 질적심사 기준은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만약에 질적인 심사 평가 기준을 과거 실적에만 중심을 둔다고 그런다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장이 활성화를 못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좀 더 감안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주식 분산 요건 중 일반 주주 수요권 완화, 대형 우량 기업의 신속 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그럼 54개에 이르는 수시 공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대 주주들의 코스닥 보호 예수 기간 1년을 이거 너무 길다. 그래서 6개월 정도로 축소함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거고요. 벤처 투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신기술 조합 운용자를 금융투자업자, 창업투자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벤처 중기펀드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 범위도 주식, 매장인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신시장, 신상품 개발을 도입하자. 변동성 지수 선물, 장기 국채 선물 시장, 개설 추진, ETN 등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PEF,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시장 활성화를 여러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니 해도 규제 체계를 합리화해야 된다. 그리고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놓을 게 아니라 해외 투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해외 진출을 또 정부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뒤에 또 나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도 활성화 추진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 EU 사모펀드는 이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도드 프랭크 법안에 의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정의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규제와 엄격한 관리 감독 때문에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토종 사모펀드 회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외국계의 사모펀드가 활기를 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외국 투자가들의 좋은
먹이 시장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제 규모나 우리의 장기 침체의 전략적 시급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는 것을 경제방송위원장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지표로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우리가 금융 발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을 나라로 도시로 흔히들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를 많이 예를 듭니다. 예. 그래서 WEF의 금융발전 지수에 의하면은 금융발전도를 보는 인덱스로 홍콩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싱가포르는 4위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5위입니다. 일본은 7위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50위 정도 되는데 필리핀은 49위 정도 되고 태국은 34위 정도. 우리나라는 15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다 이러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면 홍콩을 봐라, 싱가포르 봐라 이러면은 그런 너무나도 다들 아는 그런 엄청난 그 도시이죠. 금융이 발전돼 있는 런던하고도 막먹는 그러한 금융 발전들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15등짜리가 1등, 4등짜리를 따라가기는 힘드니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를 해볼 때에 바로 호주를 우리가 벤치마킹 내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호주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분모를 GDP로 두고 분자를 금융자산 가치를 두고 이런 퍼센테이지를 내보면은 호주가 683%인데 한국이 835%입니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일본은 1077%니까 이거는 우리보다도 벌써 12배가 더 높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엉망생심이고, 예, 대만만 해도 1093%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호주가 아주 우리하고 경쟁을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반면교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홍콩에만 가면 3047%입니다. 일본의 3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금융자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만 해도 94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래서 저는 호주가 우리보다도 낮지만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낮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또 분모를 GDP를 두고 분자를 펀드 규모로 뒀을 때에 그 비중을 보면은 호주가 우리보다는 금융자산이 낮지만 펀드 규모는 124%인데 우리나라는 불과 21%밖에 안 됩니다. 예, 6배나 펀드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점 때문에 호주가 금융발전도가 5등이고 우리나라가 15등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우리 호주의 금융자산관리 기법을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 이러 하면은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채권이 어떻게 되고 등등 이것만 이야기했지. 우리 전체 금융산업이 자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지성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비로서
저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국제화를 해야 되겠는데 국제화를 하기 위한 수단은 뭐냐 하면은 자산 운용 산업이 국제화돼야 됩니다. 예. 자, 그 할 방법은 과제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과 낮은 국제 경쟁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사가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높은 성장 잠재력 대비 소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투자 자산을 국제화해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펀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 GDP 대비 펀드 비중이 불과 2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호주는 120%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국내 투자 수요 중심인데 이걸 갖다 해외 투자 자산 운용을 해야 되겠다. 국내 우물한 개구리로서 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해외 투자 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해외 판매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용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 수요를 국제화해가 우리의 판매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마지막에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리전 펀드 패스포드인데 영어로는 ARFP입니다. 이게 이 ARFP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의 투자 수요 확대를 우리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가 우리가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즘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IB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언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컬 파워 뉴스는 바로 지금 현재 ARFP라는 이 중요한 과제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ARFP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산 운용 산업이 중요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안정적인 자금을 그래 가지고 단일 펀드 판매 시장을 형성해가 규모 경제를 통해 가지고 자산 운용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해 나가자. 이래가 투자 자금의 회원 국가 내의 선순환을 통해가 자본시장을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 이래서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주도 들어가 있고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홍콩 이런 12개 국가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2015년 금년 말까지의 서로가 기본적인 조사와 합의를 한 후에 내년 1월 달부터 공식 출범하기로 돼 있다는 사실이 옳다. 그래서 이 금년 말까지 ARFP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곧 4월 말입니다. 올 진입합니다. 이 2015년도 반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 크리스마스 캐럴 부른 12월 등등 빼고 나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적 한계 상황에서 이 자본시장의 국제화 문제, 자산운용 사업의 국제화, 국가 경쟁력 강화의 문제하고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이런 중차대성을 우리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니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비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달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B가 지금 이제 막 그걸 길게는 기축통화 문제로 짧게는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 이런 지역 중심 통화 문제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격돌한 가운데 거의 이전부터 이러한 자산운용 시장의 국제화 문제를 위한 인프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정 스케줄이 지금 추진되어 왔는데, 여기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 정책당국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로컬 파워 뉴스의 지적사항을 정부 당국자는 깊이 좀 새겨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는 이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잘 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오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